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첫 공개 대화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수차례 자의를 시도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의 사실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알렸는데 검찰은 김 씨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낮 동안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내일도 서울 영하 10도 등 전국에 강추위가 전망됐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1,400조 원을 넘으며 역대 가장 많은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린 서울 강남 아파트도 억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학력을 다시 세우겠다며 맞춤형 교육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도스태핑을 중단한 지 한 달 만에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 100명과 한자리에 모여서 주요 국정 과제를 묻고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입장을 밝히면서 뉴스거리가 제법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쉽게 손대지 못했던 연금, 노동, 교육 3가지 핵심 분야를 임기 내에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 먼저 황선영 기자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 문제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 개혁을 역사적인 책임과 소명이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는 완성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은 표가 떨어진다.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 근로제를 유지해달라는 한 국민 패널의 요구엔 답변과 함께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일몰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대통령님. 저는 이 확답을 이 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고 싶습니다. 야당의 그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오늘 생중계 회의는 당초 100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예정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더 넘겼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나와 답변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고 대통령 역시 대부분의 현안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장관들 중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는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시간 반 넘게 진행된 생중계 회의에 대통령도 장관들도 긴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패널들의 질문과 발언이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답이 궁금합니다. 경제와 부동산, 지역균형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스토킹이나 마약과 같은 민생 범죄 질문도 나왔습니다.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이어받은 한동훈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하면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 건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뭐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의 경감을 강조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늦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발견 당시 신체 부위 2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의식은 뚜렷했고 출혈이 많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 씨가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구자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교 인근 교차로입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며 외제 SUV 차량 주변을 수색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이 차 안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연락이 닿은 김 씨의 변호인이 현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신체 부위 2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출혈이 그렇게 깊진 않아 보이다. 심정지도 있진 않았어요.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어제 새벽 2시부터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씨와 변호인 가운데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신고 40여 분 만에 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 안에서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은 발견했지만 극단적 선택에 사용됐던 흉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김 씨가 일반 병실로 옮기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김 씨는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미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아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자해소동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김만배 씨가 오전에 자해를 한 뒤 10시간 차를 몰고 다니고 변호사와도 수차례 통화하는 등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까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특히 김 씨가 주변에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하라고 압박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 들어 진실을 감추기 위한 고의적 행동으로 의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결정적 물증이 나올 것이 두려운 김 씨가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자해소동을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가 김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만배 씨極端 선택도 이번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은?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 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를 상대로 한 직접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제 체포한
김 씨의 측근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를 도와서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의 성격과 흐름을 밝혀내는 데 검찰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채 구치소에서 나오는 김만배 씨를 호위하는 화천대유 이사 최모 씨. 김 씨의 대학 동문으로 김 씨 통장과 인감까지 관리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검찰이 김만배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 2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수익 일부를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돈 세탁을 하거나 부동산 등을 사들여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원시가 R&D 사이언스 파크로 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들에게 화천대유 수표를 인출해 지난해 6월 인근 땅 14억 원어치를 매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씨가 이런 식으로 자금을 숨겼다는 건데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김 씨 재산 은닉 규모는 26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분당 타운하우스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 A씨를 통해서도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는데 최근 A씨가 갖고 있던 김 씨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2,380억 원을 은닉하는 과정에 변호사 조력까지 받은 걸로 의심하고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씨와 이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요. 유동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는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낀 핵심 인물이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 인물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그래서 참으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권영석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권 기자도 깜짝 놀랐을 텐데 지금 김만배 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김 씨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텔레그램 등 SNS도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도 정신이 다소 혼미하긴 했지만 흉기로 자해했다고 직접 말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해를 처음 시도한 게 어제 새벽이었고 밤늦게 발견됐으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고 이걸 처음 발견한 게 김 씨의 변호인이라는 거잖아요. 김 씨 말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변호인이 알고 찾아갔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김만배 씨 측 변호인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김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유독 낌새가 이상해서 저녁 무렵에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고 전화를 했고 김 씨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가봤더니 자해한 김 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2시쯤부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해한 지 거의 20시간 만에 변호인들이 김 씨를 찾은 겁니다. 자, 애당초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군요. 그런데 김 씨가 왜 그랬을까요? 예, 아무래도 대장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한 중앙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검찰이 김 씨가 숨겨놓은 자산 260억 원을 발견하고 이를 도운 측근 2명까지 체포를 하니 김 씨가 극도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주변에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속되겠다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고 예. 자해한 날에는 내가 없어지면 해결되지 않겠냐며 부정적인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수사 속도를 늦추려고 그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씨가 발견됐을 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깊은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검찰 조사를 지연할 정도로만 자해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다.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측에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점은 석방 이후로 폭로를 이어온 남욱 유동규 씨와는 달리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해석입니다. 예. 하지만 일당들이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고 검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김 씨가 이젠 더 이상 혼자 버티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해석입니다. 예, 정말 뭐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긴 하군요. 검찰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검찰은 한마디로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앞으로도 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일은 당연히 검찰이 할 일이란 겁니다.
일단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남아있기도 하고 압수물 분석도 해야 돼서 당분간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또 김 씨가 자해를 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한 만큼 김 씨를 다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갈 명분도 생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이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시도하는 바가 있어서 이걸 단순한 수사 압박감 때문만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권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도 여야는 내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만 낮추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긴 했습니다만 여당은 이렇게 정략적으로 예산안을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 관련한 여야의 속내는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2차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중재안은 여당 아닌 법인세 3%포인트 인하와는 거리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예비비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단독 예산안 강행을 압박하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당 내부에선 협상 당사자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건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면서 중재안 수용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중재안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같은 핵심 쟁점이 6, 7가지가 남아있다며 추가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 1,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7천억 원은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어 타협안 도출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만 올렸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것도 깜짝 놀랄 만큼의 인상폭이지만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탓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미 통화당국 수장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다시 철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1%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고 주택 시장도 아직 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연준은 내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5%로 낮췄지만 경기 침체 걱정보다 물가 잡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내년 최종 금리 전망은 5.1%로 높였습니다. 현재 4.5%에서 0.5%포인트를 올린 뒤 0.25%포인트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준의 강한 기조에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FOMC 이후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1.6%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0.87%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주요국 물가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제 한미 간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을 우려해 우리도 곧바로 따라 올렸는데 이번에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겁니다. 한국은행의 연말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 미 연준의 빅스텝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1.25%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인정할지 아니면 격차를 최대한 좁힐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금리를 끌어올리면 자금 경색과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위험이 있어 한은은 지난달 0.25%포인트라는 최소한의 인상에 그친 바 있습니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과 풀릴 김이 없는 자금 경색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대다수 금융통화위원들은 최종 기준금리를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종금리가 3.5%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이 3분 계셨고요. 연준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연 5%대인 만큼 양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 이상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격차가 커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 상승과 달러 유동성 위기를 부추기고 국내 증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탈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다음 달 13일 내년 첫 금통위 회의를 앞둔 한은의 고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이 수도권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강추위로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퇴근길 혼잡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강추위가 전망된 만큼 아침에 나서실 때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서아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눈이 그쳤습니다. 낮에는 한방눈이 내려 앞을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날이 저물면서 소강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를 기록하면서 쌓인 눈 일부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폭설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시민은 옷깃을 여미며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이기 때문에 빙판길이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 집에 가는데 걱정이 돼서 현재 일찍 나왔습니다. 눈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렸는데 서울 등 수도권엔 4에서 9.5cm, 강원과 충북 북부 지역엔 최고 1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 때문에 퇴근길 차량은 거북이 운행을 했고 국내선 여객기 9편이 결항됐습니다. 구두 신고 나왔는데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평소보다 거의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내일 출근길도 문제입니다. 밤새 서울 등 수도권은 눈 예보가 없지만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밤새 인력 8,400여 명과 장비 1,10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강추위 속에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근로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서정 기자, 콘크리트 작업 중이었다는데 왜 중독 사고로 이어진 겁니까? 네, 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곳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그 지상 2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단단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추위에 눈까지 내리는 날씨라 이 천막 등으로 이 양생 작업 공간을 밀폐하고 있었는데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파주 운정 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지상 1층과 2층에 있던 근로자 26명 가운데 30대 A씨 등 3명이 크게 다치고 7명이 가볍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미한 증상을 보인 16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상자 3명이 의식 저하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0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현장에는 응급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질식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밀폐된 지상 1층에 설치한 수출 피우다 일산화탄소가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고사장입니다. 4살 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했는데 아이 몸무게는 또래의 반 정도로 상당히 왜소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병원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20대 여성이 4살 딸의 의식이 없다며 찾아왔습니다. 4살 A양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숨진 A 양의 몸에서 아동학대 의심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A 양은 몸무게가 10kg에 못 미쳤는데 또래 평균보다 7kg 정도 적었습니다. 20대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 안 들어가지고 때린 게 그 맞고요.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말 안 듣다는. 숨진 A 양은 과거 친아빠에게도 한 차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학대 행위자가 달라니까 이거는 어머니 때문에 발생한 건 없어서. 경찰은 오늘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건설 현장을 찾아가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세의 업장을 골라서 고용을 강요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현장 위법 사항을 몰래 촬영한 뒤에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공사장 바로 앞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출입구를 막고서 현장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없는지 확인도 합니다. 2년 전 설립된 600명 규모 건설 노조인데 현장에 자기들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시위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건설 현장을 돌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방해 집회를 열거나 현장 위법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는 모두 11곳. 피해 규모는 2억 원에 달했는데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였습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갈치가 이어지고 또 다른 업체들에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경찰은 조합원 11명을 입건하고 노조위원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조합원은 600명에 달했지만 대부분 이름만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최근 가계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1,400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빚이 1,000조 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어쩌다 빚이 이렇게 쌓인 건지, 이 빚이 한국 경제에 어떤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지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닥뜨린 정부는 확대 재정을 선택했습니다.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짰고 추경은 6번이나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이런 탓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 3천억 원, 1년 만에 150조 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입니다. 국가 채무에 비영리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수치인데 국내 총생산,
GDP의 68.9%를 기록해 이 역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정부의 빚도 처음 1,000조 원을 넘겨 1,066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GDP와 비교해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비규축 통화국의 평균인 56.5%에 근접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제 내수 진작이라는 형태로 일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정 건전성은 한번 악화되면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 강남 집값은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가장 늦게 내린다고들 하죠.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던 서울 강남에서도 집값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강남 핵심으로 꼽히는 압구정동마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지난달 30일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가 2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압구정동의 또 다른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10억 원가량 싼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당 최대 1억 원을 넘어가던 가격 수준이 2년 전으로 회복됐지만 매수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매수세가 강남세요. 계약을 하시려다가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전세로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압구정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재건축 이슈 등과 맞물려 1년 전까지만 해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세보다 수억 원 떨어진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지난달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6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이나 청담, 반포, 삼성 이들 지역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서울 주택 매수 심리는 처음으로 80선마저 붕괴되며 2011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오늘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교육개혁이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의 교육 경쟁력이 많이 저하됐다며 무너진 기초학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교육개혁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수영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 장관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은 디지털 교과서와 AI 튜터를 이용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년 새 4.3%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 살든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가정 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초등 전일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대학 교육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넘기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지역 맞춤 교육을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처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교육부는 산업계가 원하는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 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 연금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게 바로 교육개혁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방향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종합해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개혁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네네. 크게 보면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획일적인 그러니까 평등주의의 그 이념에 갇혀서 우리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을 하는 그런 제대로 교육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 교육이 지금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뭐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만 어떤 방향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재능과 관계없이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어떤 지역에 살든지 우리 사회나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개인 맞춤형 또 지역 맞춤형 산업 맞춤형의 맞춤형 교육 제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 획일적인 평등주의 또 정치 거품 뭐 이념 거품이 강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이제 적성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누구나 다 그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지 않으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소위 이제 잠자는 교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AI 뭐 튜터라든가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맞춘 컨텐츠를 공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대학 입시 제도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학 입시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워낙 이제 갈등이 컸고요. 사실은 교육의 본질은 교실이고 교사이기 때문에 그쪽이 체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대학 고사 위기 문제 이런데 지금 어쨌든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지역 회생의 핵심은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사실은 지방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교육부의 보고서를 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을 메타버스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으신데 사실 거기 파트너들은 다 그 지역 대학의 뭐 랩들이잖아요. 뭐 메타버스 랩들이 다 대학 중심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하고 같이 일할 관심이 없는 거죠. 다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 지원 권한도 대폭 이제 지역으로 이양을 하고 또 규제도 또 대폭 완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초중고의 예산 일부를 지자체로 떼어주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초중고의 이제 교부금의 일부가 소위 이제 이제 대학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한 1.5조 정도가 이제 옮겨가고 특별회계 규모 자체는 한 10조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회계를 마련한 배경도 지역 대학 살리기거든요. 지자체장들이 이런 교육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데 대한 일종의 공감대가 있습니까? 네, 뭐 또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게 이제 본인이 검사 생활 하시면서 지역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결국은 지역의 인재들이 몰리지 않은 것이 지역에 좋은 초중고가 없고 또 지역 대학의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 저는 그게 정확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또 오늘 회의에 참석자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을 살리는데 교육을 중심에 두겠다는 전략은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뽑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유초중고는 이제 교육감인데 사실 이제 도지사나 시장께서 이제 고등교육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 사실 파트너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선거를 할 때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 전문가를 지명하지 정치인을 지명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에서 정치나 이념의 거품을 빼는데도 러닝메이트제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탈정치화를 하는데도 러닝메이트제를 하면 오히려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고 탈정치화할 수 있는 네, 아마 그런 된다. 시각에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개특위라고 해서요.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 여당 의원님들 법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아교육 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관심들이 많은데 유아교육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정부가 아이 키우는 문제를 도와주는 어떤 뭐 대안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세요. 사실 뭐 이제 그 오늘 회의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결국 교육이나 뭐 보육이나 정말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할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어떤 가정이든 좋은 보육이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국가 책임을 많이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유보 통합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책적 난제였지만 그거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하고 또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가 하니까 다 들쭉날쭉하잖아요. 시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기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2025년 1월에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떤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조만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드러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산하 여성기구가 이란을 퇴출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이 시위대의 사형 집행을 벌인 데 따른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퇴출을 반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얼굴이 담긴 현판도 불에 탑니다. 이란 히잡 문사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째. 시위가 격화할수록 이란 정부의 대응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반정부 시위대의 사형을 집행하더니 불과 나흘 뒤 거리에서 두 번째 사형을 집행합니다. 반인도적인 처형에 국제사회는 공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se harsh sentences, and now the first public execution at least, are meant to intimidate Iran's people. They are meant to suppress dissent. 유엔 산하 여성위원회는 이란을 제명하며 인권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기구에 이란을 두는 건 오점이라 지적했습니다. Let's do right by women and girls around the world. Let's vote to remove Iran from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그러나 한국과 미국, 영국, 유럽 등은 찬성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인도는 기권을 해 반쪽짜리 연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란 정부는 가수와 축구 선수 등 20여 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독보적 존재감을 가진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이 3년 만에 고국 무대에 섭니다. 후배 음악가들과 함께 연말 전국 투어에 나서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리허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 연주자들과 합을 맞추는 사라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팬데믹 이후 마련된 첫 투어에 설렘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한국 어전스가 정말 제 하트에 정말 너무너무 특별하고 미닝이 많은 나라니까 미국 바깥에서 연주는 지금 정말로 처음이에요. 만 8세에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신동 연주자. 좌중을 압도하는 열정적인 연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데뷔 30주년을 넘기며 중견음악가가 된 지금은 느리고 성숙한 연주에도 마음이 끌립니다. 모든 곡에 요새 2악장을 너무나 즐겨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새 이번에 바하 더블하는 것도 2악장이 너무 아름답고요. 공연을 할 수 없던 팬데믹 시기,
사라장은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다시 연습하면서 듣는 사람을 위로하는 음악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 라이프하고 제 잡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힐링을 줄 수 있는지. 일과 삶 사이에서 이제야 겨우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다는 이 바이올린 여제는 음악 바깥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음악 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리허설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정말 인조이를 하니까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형님, 다음 카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역이냐? 이름 한번 써봐라. 한문으로. 조폭 두목이 무식한 중간 보스를 학교로 보냅니다. 조폭도 배워야 사는 세상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학교로 간 조폭이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 중간 보스가 전문대 미달학과에 2차례 입학했습니다. 학생회장에 출마하려는 학생들을 협박해 단독으로 당선된 뒤 학생회비를 조직 자금으로 빼돌렸죠.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른 학생을 이른바 바지 회장으로 내세워 모두 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권이 있으면 어디든 간다는 조폭 정신이 치열합니다. 그렇듯 조폭이 21세기형으로 진화한 지도 꽤 됐습니다. 검정양복, 깍두기 머리 같은 조폭 특유의 티를 내지 않아 겉으로 봐선 분간이 잘 안 됩니다. 획칼과 쇠파이프 대신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주가 조작과 인수합병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대장동 복마전에도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만배님하고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안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구치소 앞에서 김만배 씨를 안내했던 최모 씨가 그렇습니다. 화천대유 이사인 그는 폭력 조직에서 활동하다 철거 현장 용역 사업으로 세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가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숨긴 혐의로 붙잡아 그 돈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 대장동 의혹에 열쇠를 진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두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쌍방울 인수에 참여한 뒤 대표와 그룹 부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김 전 회장 역시 폭력 조직 출신으로 유흥업을 거쳐 제조업, 레저,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죠. 공교롭게도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사 시절 경기도와 제휴해 대북 사업을 벌이며 불법 송금을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실히 조사에 응해 의심을 벗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 전 회장은 출국하더니 잠적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지를 옮겨가며 피하고 있는 걸 봐서 당분간 돌아올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또 궁금해집니다.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21세기 대명천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 거대한 암덩어리가 자라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잘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12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 곁에 아수라였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서울에도 5cm가량이 쌓였습니다. 눈은 오늘 중으로 그치겠지만 한파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눈과 한파가 겹치면서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경기와 충북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최대한 따뜻하게 무장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11도, 충주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눈과 한파가 반복되며 나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15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